워런 버핏의 현재 자산 중 90% 이상이 그의 65세 생일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10대 때부터 투자를 시작한 그 엄청난 천재조차도 부의 진정한 폭발은 결국 인생의 마지막 몇 번의 접기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우리가 매일 듣는 그 흔한 단어에 얼마나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당신, 아마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복리가 마법이다, 스노우볼을 굴려라 이런 말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진짜 지겹게 듣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는 복리의 마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거의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해부할 자료는 투자와 금융교육 현장의 대화 기록들입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뻔한 잔소리 이면에 숨겨진 복리가 작동하는 진짜 메커니즘을 파헤쳐 볼 겁니다. 네, 흔히들 복리를 단순히 수학 공식이나 마법의 주문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이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복리의 개념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그 완전히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핵심은 단순한 이율 계산이 아니라 왜 인간의 뇌가 이 시스템을 견디지 못하는가? 약간 이런 행동 경제학적 분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오해부터 바로잡고 가보죠. 자료를 보면 참석자들이 약간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좋은 복리 상품은 대체 어느 은행에 가면 살 수 있냐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증권사의 ELS나 보험사의 장기 저축성 보험 같은 걸 막 찾으면서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은행이 자기들 손해 안 보려고 복리 상품은 꽁꽁 숨겨두고 안 파는 거다 이렇게 음모론까지 제기하더라고요. 아, 네네. 사람들이 금융을 약간 마트 진열대처럼 대하기 때문에 생기는 아주 흔한 착각이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복리를 금융회사가 예쁘게 포장해서 수수료를 붙여 파는 특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료 속 전문가는 이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복리는 누군가가 뚝딱 만들어 주어야만 살 수 있는 완제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제품이 아니면 뭐죠?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설계하고 유지해야 하는 구조이자 환경이라는 겁니다. 구조라는 말이 사실 좀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자면 만약 복리가 환경이고 구조라면 왜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은 대부분 연 단위로만 이자를 지급하는 걸까요? 솔직히 진짜 은행이 우리한테 유리한 걸 안 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은행은 자선단체가 아니라 철저한 리스크 관리기구니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확정된 이자를 복리로 무한정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재무적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리라는 안전한 완제품만 딱 파는 거죠. 중요한 건 복리를 상품으로만 이해하면 평생 은행 창고만 기웃거리면서 남이 만든 이율표에 휘둘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남이 만든 이율표에 휘둘린다. 네, 반면에 복리를 스스로 구축하는 구조로 이해하게 되면 내 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 주도권을 온전히 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리를 막 숨겨진 맛집의 비밀 메뉴처럼 찾아 헤맬 게 아니라 내 계좌 안에서 직접 그 환경을 세팅해야 한다는 거군요. 자료에 보면 주식 투자를 오래 한 사람조차 주식이 복리 상품이냐 하고 묻는 일화가 나오잖아요. 주식 자체는 그냥 변동성 있는 자산일 뿐인데 그걸 복리로 만드는 건 결국 투자자의 행동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오, 정확합니다. 자산을 보유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나 배당을 다시 재투자하는 그 행위의 반복, 그 자체가 바로 복리 구조입니다. 진열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식과 자본을 다루는 태도 자체를 뜯어 고쳐야 완성되는 일종의 나만의 레시피인 셈이죠. 자, 그럼 그 구조가 만들어내는 파괴력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죠. 자료에 보면 단리와 복리의 차이를 설명할 때 그 유명한 종이접기 비유가 나옵니다. 솔직히 우리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이 얘기는 진짜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0.1mm 두께의 A4 용지를 그냥 42장 차곡차곡 쌓으면 고작 4cm 두께인데 이걸 42번 반으로 접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인 38만 킬로미터를 뚫고 지나간다 이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심지어 전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가 미식축구장 400 크기의 거대한 종이랑 막 기종기까지 동원해서 접어보려다가 7번인가 만에 실패한 영상도 자료에 소개되어 있죠. 네, 물리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팽창력을 보여주는 아주 직관적인 예시입니다.
근데 자료를 보면서 제가 약간 의아했던 건 이겁니다. 이 종이접기 비유가 충격적이긴 한데 솔직히 좀 현실감이 없어요. 종이를 접어서 달까지 간다는 그 수학적 경이로움은 알겠는데 아니 그게 내 주식 계좌나 은행 통장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현실의 수익률은 고작 4%, 5% 언저리인데 종이접기처럼 막 매번 2배씩 폭주하지는 않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종이접기는 100% 수익률을 가정하고 매번 2배씩 늘어나는 완벽한 통제 상황을 가정한 거니까요. 그래서 다들 현실과 괴리감이 든다고들 하시죠. 그렇죠.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달까? 맞아요. 하지만 이 비유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적 한계입니다. 미스터 비스트가 기중기로도 감당 못한 물리적 팽창처럼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곱셈의 세계, 즉 기하급수적 팽창을 상상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 뇌 과학적인 한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선형적인 덧셈에만 익숙하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1, 2, 3, 4로 늘어나는 덧셈, 즉 단위의 세계에는 아주 편안함을 느낍니다. 매월 월급이 통장에 찍히는 것처럼요. 하지만 복리는 초기에는 바닥에 딱 붙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는 순간 수직 상승하거든요. 아, 초반에는 진짜 티가 안 나죠. 그렇죠. 사람들은 이 지루한 초기 평단 구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5번, 6번 접었을 때 두께가 고작 몇 센티미터밖에 안 되는 걸 보고 에이, 복리라더니 진짜 별거 없네 하고 종이접기를 스스로 멈춰버리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진짜 흥미롭네요. 종이 접기가 불가능한 이유는 종이가 두꺼워져서가 아니라 접는 사람이 지루해서 포기하기 때문이군요. 그럼 현실 금융에서 이 종이를 끝까지 접는 행위를 대체 어떻게 구현해야 할까요? 자료는 여기서 시행횟수, 수학적으로 n이라고 부르는 값으로 우리를 안내하더라고요. 금리보다 중요한 게 이자를 정산받는 횟수라는 거죠. 네, 복리 공식에서 가장 무서운 변수는 이율이 아니라 바로 지수 자리에 있는 시행 횟수, 즉 n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 n을 무조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1년에 한 번 이자를 주는 연단위 상품보다 반기, 분기, 월단위, 심지어 매일 이자를 주는 증권사, CMA 같은 파킹 통장에 열광하죠. 시행 횟수가 1단위로 쪼개지니까요.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진짜 태클 하나 걸겠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그 주장,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좀 과장된 거 아닙니까? 연 3% 이자를 1년에 한 번 단리로 받는 것과 그걸 365일로 쪼개서 매일 복리로 받는 걸 계산해보면 원금이 작을 때는 1년에 진짜 커피 한 잔 값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그렇죠. 매일 이자가 붙는다는 심리적 만족감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달까지 종이를 접어올리는 진짜 동력은 아니잖아요. 이 시행횟수를 단순히 은행이 이자를 지급하는 주기로 해석하는 건 그냥 금융권의 마케팅 함정 아닐까요?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방금 당신이 말씀하신 그 함정, 즉 이율 정산 주기를 복리의 핵심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바로 이 자료가 비판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복리에서 진정으로 파괴적인 n은 이자가 계좌에 찍히는 빈도수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진짜 애는 뭐죠? 그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그 n은 당신이 자본시장에 머무는 총 기간이자 그 기간 동안 수익을 빼쓰지 않고 다시 밀어넣는 재투자 횟수를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횟수를 하루 단위로 잘게 쪼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긴 시간선상에서 이 사이클을 몇십 년 동안 굴리느냐가 진짜 n이라는 거군요. 이거 마치 식물에 매일 물을 한 방울씩 주는 거랑 긴 세월 동안 튼튼하게 키우는 거의 차이 같네요.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노동기간이 30년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 30년은 당신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종이를 접을 수 있는 30번의 거대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해서 1년 뒤에 배당금 5%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복리 구조를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당연히 배당금을 다시 그 주식을 사는데 써야죠. 이른바 배당 재투자 시스템을 돌려야 원금이 커지니까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머리로는 다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종이를 접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배당금을 받거나 주식이 조금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기분 좋게 수익을 실현해서 소고기를 사 먹거나 차를 바꿉니다. 와, 뼈를 제대로 때리시네요. 사실 저도 작년에 배당금 들어온 걸로 엄청 기분 좋게 호캉스를 다녀왔거든요. 아이고, 호캉스를 가신 그 순간
당신은 종이를 반으로 접은 게 아니라 늘어난 종이의 절반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린 겁니다. 헐, 가위로 잘랐다고요? 네. 그리고 다시 처음에 얇은 종이 한 장 상태로 돌아가서 1번부터 접기를 새로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10년을 투자해도 계좌는 항상 제자리걸음이고 다른커녕 천장에도 닿지 못하는 겁니다. 수익을 소비로 빼내는 순간 복리라는 구조는 완전히 붕괴됩니다. 차라리 단위로 종이를 쌓는 것만도 못한 결과를 낳죠. 와, 진짜 머리가 확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결국 복리는 매일 이자를 주는 상품을 찾는 게 아니라 발생한 수익을 소비하고 싶은 본능을 억누르고 그것을 다시 자본으로 편입시키는 행동의 연속성이군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자료 후반부에 나오는 그 고전적인 변명 있잖아요. 올해는 여유가 없으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해야지.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확 이해가 갑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탐구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대목이죠.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시작을 1년, 2년 미루는 것에 대해서 큰 경각심이 없어요. 그렇죠. 당장 여유가 없으니까요. 네. 지금 당장 종잣돈도 없는데 1년 동안 돈 좀 모아서 내년에 제대로 시작하면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전체 30년의 투자 기간 중에 고작 1년을 쉬는 거니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그렇잖아요. 종이 접기로 치면 30번 접을걸? 29번 접는 거니까. 첫 번째 접을 때 그 0.1mm 두께? 그거 한 번 안 늘어난 건데 그게 내 인생을 좌우할 만큼 큰 타격인가? 싶기도 하고요. 나중에 투자 금액을 2배로 늘려서 넣으면 충분히 만회될 것 같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선형적 사고의 가장 무서운 착각입니다. 우리가 1년을 미룸으로써 날려버린 1회의 시행 횟수는 전체 사이클의 맨 앞에 있는 가장 얇고 의미 없는 종이 한 장이 절대 아닙니다. 맨 앞에 한 장이 아니라고요? 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내 인생 투자의 가장 마지막 순간, 내 자산이 스노볼을 굴려 가장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을 때 일어날 예정이었던 가장 마지막 접기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0살부터 60살까지 30년간 투자하기로 했는데 31살로 투자를 1년 미뤘다고 치죠. 그럼 저는 30살 때의 그 초라한 1년치 이자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제 자산이 최대치로 불어난 60살 때 원금이 2배로 뛸 수 있었던 그 마지막 해의 어마어마한 팽창을 통째로 허공에 날려버렸다는 뜻인가요? 와,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초기 자산이 1,000만 원일 때 한 번 접으면 이익은 1,000만 원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내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30년 뒤 10억 원이 되었을 때 거기서 한 번 더 접는다면 늘어나는 이익은 무려 10억 원입니다. 미쳤다 진짜. 당신이 투자를 1년 늦춘 대가는 오늘 아낀 커피 한 잔 값이 아니라 미래의 당신 계좌에 찍힐 수 있었던 그 거대한 10억 원의 증식입니다. 그래서 자료 속 전문가가 이렇게 일갈하죠. 재테크는 돈의 크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라고요. 와, 재테크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거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워런 버핏 이야기를 했잖아요. 버핏의 구가 65세 이후에 폭발했다는 게 바로 이 뜻이었군요. 그가 만약 11살이 아니라 21살부터 투자를 시작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워런 버핏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10번의 어마어마한 접기를 날려버렸을 테니까요. 네, 맞아요. 우리는 보통 부자들이 복리를 누리는 이유가 초기 자본금 자체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네요. 그렇습니다. 가난할수록 자본금이 작을수록 복리라는 구조에 하루빨리 올라타야 합니다. 복리를 포기하고 달리의 삶을 살겠다면 언제 시작하든 종이 몇 장 두께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하지만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오늘 잃어버린 1년은 미래에 내게 올 수 있었던 가장 거대한 눈덩이의 절반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생존 게임에서 시간의 속성을 완전히 오판한 아주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네, 진짜 명확해지네요. 오늘 우리는 복리라는 그 환상 속의 유니콘을 완전히 해부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복리는 은행 진열대에 놓인 상품이 아니라 내 수익을 갉아먹지 않고 재투자하는 인내심을 통해 스스로 구축해야 하는 구조다. 맞습니다. 둘째, 매일 이자를 주는 얄팍한 횟수에 집착할 게 아니라 내 자본이 시장에 머무는 기간 전체를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를 1년 미루는 것은 내 자산이 가장 거대하게 폭발할 마지막 순간의 복리를 내 손으로 직접 찢어버리는 행위다. 아주 훌륭한 요약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대화는 우리에게 돈 그 이상의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에 적용되는 복리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무서운 기하급수적인 마법이 단지 당신의 통장 잔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돈 말고 다른 데도 적용이 된다고요? 네,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 요즘 너무 바쁘고 피곤하니까 내년부터 해야지 하고 미뤄둔 운동, 매일 밤 읽으려다 덮어버린 책 한 권, 혹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의 습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자기 개발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그것들을 1년 미루는 행위 역시 단순히 당신 인생에서 1년치의 잔잔한 경험을 잃어버리는 것에 불과할까요? 설마 이것도 마지막 접기를 날려버리는 건가요? 어쩌면 당신은 훗날 당신의 인생이 만개하는 가장 마지막 순간 그 축적된 통찰력과 건강이 폭발적으로 시너지를 내며 만들어낼 거대한 스노우볼의 절반을 통째로 허공에 날려버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와, 소름 돋았어요. 돈의 복리를 놓치는 것도 뼈아프지만 인생의 경험과 지식에 붙는 이 마지막 복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당신의 삶 자체를 평범함의 굴레에 가두는 가장 무서운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네, 진짜 통장 잔고의 손실보다 내 인생의 복리가 날아간다는 게 훨씬 더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오늘 이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통장에 있는 잔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라는 시간입니다. 당장 아주 작은 것부터 접기를 시작하셔서 이 자본주의 사회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삶 자체에서 거대한 스노우볼을 굴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